자, 그러면 110쪽에 여섯 번째 실종 아동 등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아동이 실종되거나 우리 뭐 노인, 치매 노인 뭐 실종되거나 이거 이제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관한 법입니다. 자, 여기에 용어 정의를 잘 보세요. 여기서는 아마 용어 정의만 잘 보면 됩니다. 이 법에서 아동 등이란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셋으로 규정했죠. 첫째,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 18세 미만인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 지적 장애인, 자폐 장애인, 정신 장애인, 그 다음에 치매 환자 이렇게 셋을 여기서 말하는 아동 등의 실종 아동 등 할 때 아동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실종 아동 등은 위에 셋에 해당하는 자로서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길 잃는 등의 사유로 이거 읽고 지나고 결국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그래서 위에 셋을 다 말하죠.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말하는 보호자란 어떻게 돼요?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두 번째 줄 얘는 제외예요. 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이 보호자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제외한다. 이렇게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예요? 국가의 책무와 신고 의무, 뭐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수색, 수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별 크게 시험 관련된 얘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112쪽에 보면 그나마 혹시 모르니까 112쪽에 3번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있죠. 정보 시스템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게 돼요? 이 여러 그 전문기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등과의 협력 및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실종 아동 등을 찾고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연계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죠. 그럼 보건복지부. 다만 이제 그 밑에 보면 실종 아동 등의 신고 및 발견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은 뭐예요? 경찰청장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해서 1항 보세요. 경찰 관서의 장, 그러니까 무슨 경찰서장, 지방청장, 경찰관서장은 신고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며 뭐야? 2번 위치 정보 사업자에게 개인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동의 없이도 실종 아동 등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 정도 하고요. 뒤로 가세요. 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115쪽에 7번 이게 더 중요해요.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입니다. 즉 경찰청 예규죠. 그래서 2015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 자 용어 정의 아동 등은 아까 법률에서 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그 다음에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줄여놨습니다. 똑같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그랬고요. 실종 아동 등 속에서는 이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전체 가리키고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 다음에 찾는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보호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 아동 등을 그다음에 장기 실종 아동 등은 그 숫자 주의하세요. 보호자로부터 실종 등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찾는 실종 아동 등을 말한다. 여기 숫자 중에서 신고 접수한 지 48시간 경과 신고 접수한 지 신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출인은
신고할 당시, 신고가 들어올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자를 가출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저 규칙에서 말하는 발생지라는 개념은 뭐예요? 실종 가출되기 전에 최종 목격된 장소 또는 목격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서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가리킨다. 예. 만약에 그 목격자가 없거나 목격될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그 목격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에는 또는 실종 가출 발생 후 한 달이 지나버렸을 때는 실종 전의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본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거 발생지 개념도 알아두시고요. 발생지와 발견지는 좀 다르죠. 발견지는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 발견된 장소를 말합니다. 실종 아동 등이 발견된 장소, 발견되어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다를 때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합니다. 발견된 장소가 아니라 보호 중인 장소를 가리킨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실종 아동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라고는 얘기는 왜요? 그 살인, 강도, 변사 사건 등을 말하며 이 실종 아동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 범주에서 약취, 유인, 체포, 감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 그거 포함한다는 식으로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주의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법률에서 경찰청장에게 정보 시스템 구축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자 보세요. 그 실종 아동 찾기 센터라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1번에 예?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신고, 조속한 발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디에다? 경찰청에 실종 아동 찾기 센터를 설치한다. 그죠? 그래서 이 실종 아동 찾기 센터는 1. 어떻게 전국에서 발생하는 신고 접수, 조회, 등록 해제 등 지원 업무. 그 다음에 2번 신고용 특수번호 182 운영. 그죠? 그 외에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이런 업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종 아동 찾기 센터 요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시스템은 이제 밑에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장기 실종자 추적팀에서 경찰청 내지 지방청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시스템 나옵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아까 법률에 따라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데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및 실종 아동 찾기 홈페이지, 이건 이제 인터넷 안전드림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걸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이 두 가지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란 거하고 실종 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드림, 안전 드림, 이 두 가지인데 이게 2항을 보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경찰관서 내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관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안전 드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등 분리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바꿔지면 안 돼요. 꼭 알아두고요. 예. 그 다음에 117쪽에 가서면 각각의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 정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117쪽에 가면 동그라미 1번 그 경찰관서 내에서 경찰관들만 이게 열람해 볼 수 있는 이런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자는 첫째, 실종 아동 등 가출인, 그 다음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용고자, 그 보호자 확인되지 않는 사람, 즉 무용고자, 그 다음에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중에서 신원이 불명인 자, 신원불상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입력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을 잘 공부해 두고요.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밑으로요. 사망, 실종 아동,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지금 그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입력 대상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망을 보면
사망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 2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자고요. 예, 쭉 있고 뭐 허위 신고자라든지 뭐 이런 거고 3항은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보존기관은 어떻게 돼요? 일단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를 요구하면 즉시 삭제해야 되는 것이 돼. 원칙적으로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이나 가출은 수배 해제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5년 동안 보관하죠. 그래도 발견된 이 지체장애인 등 지적장애인, 지폐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 환자는 10년간 수배 해제로부터, 미발견자는 발견될 때,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보관, 보호시설 무연고자나 신원불상자는 본인이 요청하거나 신원이 확인된 즉시 삭제하도록 됩니다. 사망, 요 기간도 체크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4항 보세요. 4항은 경찰관서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실종 아동 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 자료를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안전드림에다가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예? 실종 아동 등하고 보호시설 무연고자입니다. 따라서 셋째 줄, 가출인하고 변사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신원불상자는 인터넷 안전드림에는 공개할 수 없는 자예요. 그거 주의해 두세요. 그래서 4번을 잘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세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뭐 그냥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8쪽에 가서 사망, 실종 아동 등의 신고 접수 및 처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실종 아동 등의 신고 접수 및 처리. 자, 동그라미 1번. 실종 아동 등 신고 접수는 관할이 어디냐 관계없이, 관할에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실종 아동 찾기 센터에다가 할 수도 있고, 신고는 각 지방청, 경찰서에 전화 서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할에 관계없이, 또 방식은 실종 아동 찾기 센터라는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경찰 관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번 경찰청의 실종 아동 찾기 센터, 이 설치된 홈페이지 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보고를 받으면 즉시 아까 말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 관할 경찰관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항, 2항 요거 신고 접수 시 해야 될 일 요거 공부해 두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에 대한 조치 등에서 신고 접수하면 특히 뭐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발견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때 3항 보세요. 경찰관서장은 이렇게 이제 신고받고 찾고 하는 조치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인계한다. 자,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편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5항의 숫자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경찰관서장은 현장 탐문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되며 이후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때로부터 한 달까지는 15일에 1회씩. 그죠?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뒤부터는 분기별, 분기가 우리가 1년을 4분기로 나누면 3개월이죠. 3개월에 한 번씩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 사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 아동 등으로 이제 등록을 해놓은 지 한 달까지 열심히 찾죠. 근데 한 달 지나도록, 그러니까 바로 이제 현장에 가서 여기 나왔듯이 현장 탐문 수색 이렇게 했는데 못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으면 등록 후 한 달까지는 15일에 한 번씩 보호자에게 진행 상황을 통보해주고, 한 달 지난 뒤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진행 상황 이런 걸 통보해주게 돼 있습니다. 5항 특히 숫자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자, 거기에 119쪽에 아동 등 지문 정보 사전 등록 관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동 등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실종되거나 그렇지 않았을 때 지문 정보를 이제 동의를 받아서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실종돼서 발견됐을 때 이제 대조해 보면 보호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위해서 일본에 경찰관서장은 보호자가 사전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받아 10년간 보관한다. 그러니까 뭐 있어요? 아동 등의 보호자가 지문 정보 이제 등록을 신청을 하면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받아 거기에 이제 지문 정보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동 10년간 보관한다. 그죠? 이랑 이 3번 경찰관서장은 사망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문, 얼굴 사진 정보를 수집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입력할 수 있는데 보호자가 거부할 때는 의사에 반하여 정보 수집할 수 없다. 이건 강제로 못 하는 거예요. 동의받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실종 아동 등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에서 사망을 보세요. 사망.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무슨 휴대폰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정보 제공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때는 결제권자로부터 결제를 받아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된다. 그죠? 다만 야간 등으로 즉시 결제 받기 어려울 때는 사후에라도 보고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구대 파출소 근무한 지역경찰관은 지구대장 내지 파출소장의 결제를 받아 사업자에게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 유의해 두고요. 그 다음에 가출인, 보호시설의 무용고자, 신원불상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나옵니다. 가출인 신고 접수 들어오면 이랑 어떻게 돼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해야 된다. 항상 우리 관할이 아닌데 하고 접수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가출인 신고 접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제16조 가출인 신고에 대한 조치 등 1항 가출인 사건을 관하는 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특히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부터 반기별로 1회 가출인에 대해서는 반기별이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반기별 1회. 그 다음에 4항 보세요. 가출인을 발견했을 때는 가출 신고가 되어 있다는 걸 가출인에게 알려주고 보호자에게도 통보를 해준다. 다만 가출인이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걸 거부하는 때는 보호자에게 소재 알 수 있는 사항 통보해주면 안 된다. 가출인 거부하면 알아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호시설에 연고 없는 자, 보호자 발견되지 않는 보호시설 무연고자, 신원불상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경찰관서장은 관내 보호시설 방문했을 때 무연고자 자료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한 후 없는 경우에는 입력자를 작성해서 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변경하는 등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죠, 쭉. 그런 같은 이십니다. 읽고 지나가고요. 자, 121쪽에 소동조치 및 추적수사 공부합니다. 현장 탐문 및 수색이라는 항목 하에 자, 가출인 등 신고. 자, 1번 보호자가 찾는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첩받은 발생지, 아까 발생지 개념이 있었죠? 발생지 관할 서장은 즉시 현장에 출동할 경찰관을 지정하여 탐문 수색하도록 하고 다만 찾는 실종 아동 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탐문 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1항 유의해 두고요. 그다음에 계속 추적 수사하고 그죠? 그다음에 실종 수사 조정위원회 이런 거 구성한다고 돼 있고 경찰서장이 그래서 위에 현장 탐문 및 수색 부분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검사 이런 건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지금 말한 실종 아동 및 아동 등 해서 가출인 이거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아까 언급한 내용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2쪽에 가정폭력 사건 처리 요새 또 최근에 중시되고 있습니다. 자, 122쪽에 법이 있죠. 1항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래서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역시 잘해둬야 됩니다. 최근에 또 2014년 말에 개정까지 됐습니다. 자, 용어 정의부터 잘 해둬야 돼요. 자,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 정신,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정 구성원이란 누군지 특히 잘 조심해야 돼요. 가정 구성원 간의 이 폭력이죠. 그러면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배우자야 당연히 우리가 짐작하죠.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지금 이혼했다는 얘기죠. 전 배우자도 포함하고요.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에 따른 배우자만이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배우자 또는 자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 괄호 속에 사실상 양친자 관계를 포함해서 이것도 포함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자도 포함하죠. 다도 어떻게 돼요? 계부모하고 그러니까 친부모 아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거나 또는 정모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이 정모라는 거는 정모와 서자는 이제 다른 부인,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엄마가 다른, 그래서 그 애를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있고 딴 데서 애 낳았고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경우, 이럴 경우에 정모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러면 가나다까지는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자도 포함해요. 근데 라를 보면 동거하는 친족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동거하지 않는 자는 포함을 안 해요. 동거하였던은 빠져 있어요. 그죠? 가나다까지는 있거나 있었던 자 이렇게 다 포함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가정구성원의 범주 잘 공부해둬야 돼요. 응? 그 다음에 뭐 가정폭력 범죄, 가정폭력 혜기자, 피해자, 아동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다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만 가정폭력의 범주 속에 아동학대 범죄 나오겠죠? 그거는 아까 공부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신고 의무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동교육 담당하는 자라든지 이렇게 노인복지시설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요새 노인 학대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별건 없고요. 다만 1항, 2항을 구분하면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누구나 신고 의무자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고, 다만 2번에 보면 2번에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공부해야 됩니다. 123쪽에 그러면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현장에서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응급조치,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자, 어떤 거예요? 1번 제지, 폭력행위 제지, 그 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그리고 수사, 이거죠. 범죄수사.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그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거. 이건 동의가 있을 때만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 그 다음에 재발하면 뒤에서 공부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걸 통보하는 거. 요 4가지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스스로,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요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임시조치 앞에 긴급 붙죠? 원래 임시조치는 뭐로 받아야 돼? 법원으로부터 이제 결정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건데, 워낙 급박하니까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일단 먼저 임시조치, 긴급한 임시조치를 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항 읽어보세요. 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뭐예요?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라는 걸 할 수 있어. 긴급 임시조치 내용 미리 써놨어. 내가 넷째 줄에 뭐 있어요? 격리시키는 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 전기통신 요한 접근 금지, 이거 시키는 거죠. 그리고 2번 경찰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 임시 조치를 취했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법원에 임시 조치를 결정을 받아달라고 검사에게 임시 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때 임시 조치 청구는 경찰관이 긴급 임시 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된다. 만약에 법원이 임시 조치 결정을 안 내려주거나 또는 48시간 내에 임시 조치를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경찰관이 취한 긴급 임시 조치는 바로 해제시켜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자, 그다음에 원래 임시 조치라는 거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 검사로부터 신청받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임시 조치 신청의 청구는 검사가 하는 거죠.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임시 조치 내용 나와 있죠? 격리시키는 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여기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아동학대 범죄도 거의 비슷하죠? 뭐예요?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 이거 응급조치 내지 임시조치를 구별하는 겁니다. 응? 네. 자, 그래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 법원이 임시조치하는 내용 아까 한 거죠. 구체적으로 봅시다. 법원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임시조치 내용이 뭐예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점유하는 방으로부터 퇴거 등의 격리. 2번 100m 이내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 밖에 의료기관 등의 위탁. 그 다음에 경찰관서 유치장 등의 유치. 이런 것들이 임시조치 내용이에요. 이 임시조치하고 아까 응급조치는 구별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소에 관한 특례 이것도 잘 공부하세요. 자,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인 경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의 부모라든지 이런 부모가 가정폭력 행위자이거나 또는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법정 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고소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1항도 잘 공부해 두고요. 응? 또 2번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하는 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도 고소할 수 있다. 응? 피해자는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학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가정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바로 자기 또는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고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나 친족이 없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해오면 검사가 10일 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응?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소에 관한 특례 요거 유의해 두세요. 예. 그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검사의 경우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보호 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걸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보호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리하되, 그죠? 그래서 이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거는 1번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서 기소가 없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는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거나 했다가 다시 처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형사재판 청구해서 처벌받기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보호 사건으로 넘겨서 어디 시설 가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거죠. 예. 자, 125쪽에 관할 가정보호 사건의 관할은 이건 넘어가 될 것 같네요. 보호 사건이고 쭉 넘어갑시다. 보호처분의 효력 125페이지 거기 봅시다. 중간쯤 아래 제16조. 이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그 밑에도 또 공부하고요. 공소시효
1번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공소시효 중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항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도 효력을 미친다. 요거 공소시효 정지와 효력 이거 중시하세요. 아직은 그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매우 중시하세요. 자, 그 외에 126쪽에 2번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게 또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올 거는 없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127페이지 6번 나왔어요. 유실물 등의 처리, 잃어버린 물건 경찰에 신고하면 찾아주는 활동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유실물법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물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자, 타인이 유실, 잃어버린 거죠.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뭐요? 잃어버린 사람 내지 소유자 그 밖에 권리 있는 자에게 반환하거나 만약에 누구 건지 모르면 경찰 관서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시한은 없습니다. 신속히 제출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물건 잃어버린 물건 주웠다고 신고를 받은 경찰 관서는 어떻게 돼요?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서장이 물건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죠. 근데 반환받을 자, 즉 원래 주인이 누군지 이름,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공고를 하래요. 공고. 공고 어디다 하냐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에다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 주소가 그 밑에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lost12go.kr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공고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얼마 동안 공고냐면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번호가 동그라미 2번 그 로스트 주소 있죠? 사이트 주소 밑에 이 동그라미 2번 있고 그 2번을 보면 경찰서장은 제출받은 습득물이 특히 귀중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인터넷에다 공고함과 동시에 일간신문 내지 방송으로 공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액수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저기서 어디서 했어요? 저 강남에 무슨 타워 팰리스 아파트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1억이 든 가방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인터넷에 공고도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왔죠. 뉴스에도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찾아주게 됐죠. 자, 사망 보면 그 사망의 세체주 보면 공고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권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돼요? 습득자에게 주소서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 주거나 그렇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월 동안 공고한다는 거죠. 그때 밑에 보죠. 유실물이란 어떻게 돼요?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그러니까 점유자의 의사하지 않고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타인이 훔쳐간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 부동산, 동산 또 재산을 그렇게 물건을 나누죠. 동산을 말한다. 따라서 원래 임자가 버린 물건 또는 누구한테 준 물건 아니면 우연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남이 훔쳐가서 도난당한 물건 또는 강제로 뺏긴 물건은 여기서 말하는 유실물 속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실물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물건이라고 돼서 표류물, 그러니까 이게 물에 떠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물에 빠진 거, 침몰된 물건, 그 다음에 범죄의 작물, 또 동물, 유기견 같은 거, 길 잃어본 유기견은 동물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유실물법에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유실물 그 백설표 해놓은 거 고기를 잘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보상금 보세요. 보상금. 만약에 아까 잃어버린 물건 주인 몰라서 경찰서 가서 신고했어요. 그죠? 경찰서장 원칙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6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lost112go.kr에다 공고해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안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주순 사람에게 통보해주고 주순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때 그런데 만약에
공고해놓고 6개월 경과하기 전에 임자가 나타났어요. 원래 소유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권리자한테 물건 전달하고 이때 습득해서 주소서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어떻게 됐어요? 1번 그 주소서 신고했다가 주인 찾아주게 돼서 물건 반환받는 자는 물건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물건 금액의 50%에서 5%에서 20% 요거 숫자 외우세요. 시험 나오는 건 이것밖에 안 나올 거예요. 5에서 20% 사이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 원래 소유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응? 그래서 5에서 20% 예, 그거 꼭 외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보상금 받을 권리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응? 물건 원래 임자 나타나서 그자에게 줬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청구를 안 하면 보상받을 권리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밑에 보상금 청구 기한이죠. 물건 반환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1개월 안에 보상금 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뭐 유실자의 권리포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습득자의 권리포기는 물건 주순자가 나 주인 안 나타나도 안 갖겠다.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실자의 권리 포기는 잃어버린 사람이 그 물건 이제 자기 거로 알지만 자기 그거 안 찾아가겠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포기하면 주순 사람 거가 된다는 게 2항에 있습니다. 에? 권리자가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할 때는 주순 사람,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습득자의 권리 상실이라는 항목 있죠? 여러분 이 물건 주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할 때 경찰관서에 신고할 때 며칠 내에 주순지 며칠 내에 신고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냐면 7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어떤 물건을 횡령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보상금 받을 권리 없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주순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돼요? 보상금 받을 권리 상실한다. 그러니까 보상금 받을 권리 없고 또는 뭐야 주인 안 나타나도 그 물건을 소유할 권리 인정 안 돼. 그 2명 과거에 횡령 전력이 있는 자, 응?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아니면 주순지 7일 안에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는 보상금도 못 받고 주인 안 나타나도 그거에 대해서 물건 습득할 권리 상실한다. 이렇게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주로 요 선에서 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뒤에 뭐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 물건을 주웠을 때, 작물을 습득했을 때, 준 유실물, 매장물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잘은 안 나오는데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저기 어디서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 물건 주웠을 때, 자 동그라미 1번 관리자가 있는 배야, 선박, 차량, 차량 뭐 버스라든지 이런데 그럼 버스 운행 중에는 버스 관리자는 운전기사죠. 선박, 차량,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군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된다. 이때 선박이나 차량,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그거 점유한 자를 습득자로 한다. 그죠? 이때 만약에 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보상금을 받는데 보상금은 그 물건을 점유한 자, 그 점유자가 관리자죠. 관리자. 응? 그 건축물의 관리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어떻게 돼요? 응? 반씩 나눠 갖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작물은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작물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2항 어떻게 됐어요? 법률에서 몰수하도록 정해놓은 경우를 빼고는 어떻게 돼요? 민법에 따라 어떻게 돼요? 그 몰수하도록 돼 있는 작물 아니나는 습득자에게 6개월 지난 뒤에 주인 안 나타나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유실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준유실물은 착오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가방인데 자기 가방인 줄 알고 바꿔서 들고 왔다는 이게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잃어버린 건 아니죠.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또는 뭐야
끈이 풀려가지고 뭐 이렇게 울타리 넘어서 나간 이런 가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예, 유실물과 준하는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매작물, 예, 땅에 매장돼 있는 매작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되, 그죠? 2번에 보세요. 매작물이 문화재일 때는 매작물 발견한 자와 그 묻혀있던 땅의 소유자에게 알려주고 반을 그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나라 돈으로 지급해 준다 하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뭐 그거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그러니까 아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자치경찰서로 받아가지 않을 때는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예.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공고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주인도 안 나타났어. 그러면 원래 주워서 신고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돌아가죠. 근데 그 소유권 갖는 자가 나 안 갖겠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도 아니면서 뭐야?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안 찾아가면 소유권 상실하고, 그러면 그 물건은 국가 소유로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논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법이 있는데 일단 하나 제일 기억 꼭 해야 되는 건 보상금 5%에서 20% 지급한다는 거, 예, 그 단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일단 이 생활안전경찰 파트 한 2문제, 3문제 나오는 영역 공부를 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경비경찰, 교통경찰 이 파트로 또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